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순간 주식을 던져라. 굉장히 놀라운 경고가 나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 새벽 주요 기사로 하루의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세상 읽기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시장의 버블 논란부터 사상 초유의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그리고 치사율 90%의 에볼라 비상사태까지 굵직한 뉴스들의 이면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슈들이 진짜 하나하나 가볍지가 않네요. 맞아요. 가장 먼저 당장 우리 지갑을 위협할 반도체 버블 논란부터 짚어보죠. 제가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읽다가 와, 이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아, 그 시가총액 역전 관련 리포트 보셨군요. 네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순간을 시장 붕괴의 트리거로 지목했잖아요. 아니, 1위 자리가 바뀌는 게 왜 버블 붕괴의 신호가 되는 건가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당시 시장 붕괴 직전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기이한 현상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망을 까는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가 실제 그 인터넷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아, 경제 생태계로 비유하자면 약간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네네, 그 밑에 깔리는 아스팔트를 까는 회사의 가치가 더 비싸졌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프라 기업의 가치가 폭등한다는 건 미래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라는 맹목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거거든요. 아, 맹목적인 기대감. 네, 하지만 막상 고속도로를 다 깔았는데 그 위를 달릴 수익성 있는 자동차, 즉 혁신적인 킬러 서비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인프라였던 거품이 일시에 터져버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역사적 패턴을 지금 한국 시장에 대입해 본 거죠. 현재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인 HBM 반고체를 주도하는 SK하이닉스가 네, 지금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이닉스가 종합가전이랑 스마트폰 같은 최종 소비재까지 아우르는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넘어선다면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난 역전인데. 그게 바로 AI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실물 경제의 펄더멘터를 완전히 이탈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라는 분석인 거죠. 듣고 보니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메커니즘이네요. AI 인프라라는 고속도로만 깔고 정작 돈 버는 AI 서비스가 없으면 무너진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건 제가 리포트를 끝까지 보니까 아직 우리가 당장 주식을 던질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코스피 목표 상단을 138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던데요. 그건 아직은 삼성전자의 예상 순이익이 SK하이닉스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모 자체가 다르긴 하죠. 맞아요. 주가가 미래의 기대감을 반영하긴 하지만 여전히 두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규모라는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중력. 지금의 상승장은 실적에 기반한 건강한 성장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두 기업의 순이익 격차와 무관하게 시가총액이 역전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진짜 시장이 이성을 잃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선을 제시해 준 겁니다. 지균난장은 거품이 아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취약성은 존재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 시가총액 순위놀이를 하는 동안 진짜 바깥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국 최대 디램 업체인 창신메모리 CXMT가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무려 매출이 700%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네, 점유율도 7.67%로 글로벌 4위까지 올라왔죠.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회사 기술력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비해 최소 한 3대 이상 뒤처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형 기술력으로 매출 700% 성장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흔히 반도체 시장을 볼 때 최첨단 미세공정이라는 그 꼭대기층만 보는 착시에 빠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꼭대기만 본다는 게 어떤 의미죠? AI 산업이 발전한다고 해서 모든 서버나 비기에 최고급 HBM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굳이 고사양이 필요 없는 곳들도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가전제품, 자동차, 저사양 엣지 디바이스 같은 중간 단계의 메모리가 필요한 거대한 틈새 시장이 진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CXMT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아하, 비록 기술력은 한 세대 뒤처질진 몰라도 거기를 노렸다.
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무기로 삼은 거죠. 마치 마라톤에서 한참 뒤처져 있던 선수가 약간 AI라는 부스터를 달고 순식간에 4위까지 치고 올라온 셈이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하이엔드 시장은 한국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은 엄청난 자본력으로 미들급 이하 시장을 싹쓸이하면서 체급을 키우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우리 기업들의 초격차 전략이 훨씬 더 시급해졌습니다. 그렇죠. 더 무서운 점은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이 다시 R&D 투자로 이어진다는 구조예요. 아, 돈을 벌었으니까 당연히 기술에 투자를 하겠네요. 하위 시장을 장악해서 현금 창출원을 확보한 기업이 기술 격차를 좁히는 건 진짜 시간 문제거든요. 지금은 미국 제재 때문에 최신 장비를 못 구해서 발이 묶여 있지만 그들이 자체적인 장비 생태계마저 구축해내는 순간 우리가 자랑하던 초격차는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정말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중국 반도체의 부상 과정을 들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지정학적 위기감으로 연결이 되네요. 사실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결국 대만이라는 화약고를 겨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술 경쟁이 결국 국가 안보랑 직결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후에 백악관 외부에서 시진핑 주석이 향후 5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도체 패권과 대만 침공이 정확히 어떻게 맞물려 있는 건가요? 일단 대만은 전 세계 최첨단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의 약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완전 심장부예요. 60%면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명백한 중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거나 아니면 그냥 해상 봉쇄만 하더라도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이 그날로 올스탑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는 단순히 정보통신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가안보체계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단일 실패점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핵심적인 급소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 같은데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의 대응이 묘하게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성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아, 그건 아주 복잡하게 얽힌 다차원적인 외교 인질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교 인질극이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반도체 공급망 붕괴라는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걸 중국이 정합히 쥐고 흔드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동에서 확전되고 있는 이란 문제를 통제해야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거든요. 아, 이란 문제가 있죠, 지금. 그런데 이란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의 가장 예민한 영린인 대만 문제에서 예전처럼 강경하게 나설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얄팍한 지정학적 균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바깥 상황은 그야말로 진짜 숨 막히는 체스 게임이네요. 그런데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엔진인 삼성전자마저 사상 초유의 파업 리스크라는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했어요. 이 긴급 조정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겁니까? 이게 노동쟁이가 국가 경계나 국민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뽑아드는 일종의 최후의 보검 같은 건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권한을 발동하는 즉시 노조는 하던 파업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무조건이요? 네, 그리고 향후 30일 동안 일체 쟁유행위가 금지됩니다.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그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입해서 강제적인 중재안을 내놓게 됩니다. 와, 국가가 직접 선을 긋겠다는 매우 강력한 시장 개입이네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사이에 아주 거대한 딜레마 같습니다. 그렇죠. 파업의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과 연동된 투명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본 대목은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었죠? 과거에 파업을 수도 없이 겪었던 현대자동차 직원들조차 익명 커뮤니티에서 지금 파업을 하면 모두가 공멸한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요. 심지어 삼성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성과급은 권리가 아니다라는 반발이 나오고요. 왜 예전처럼
노동계의 파업이 대중적 연대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투쟁의 본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조업 중심 시대 파업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이나 부당 해고 철회 같은 이른바 생존권을 건 싸움이 줄을 이뤘거든요. 아, 생존권. 그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다른 노동자들도 나의 문제처럼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파업은 이미 대한민국 최상위 수준의 연봉을 받는 직군이 성과급이라는 그 초과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갈등이거든요. 아,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최근 경제 불황이랑 고물가로 대다수 서민과 직장인들이 고통받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초일류 기업 노동자들의 성과급 투쟁, 아무래도 계급적 연대를 이끌어내기 어렵죠. 게다가 반도체 산업이 국가 생존이 걸린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는 불안감까지 퍼져 있으니까 더더욱 비판적인 시선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투쟁의 프레임이 생존에서 분배의 기술적 룰로 바뀌면서 사회적 공감대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군요. 이렇게 대외적인 위기에 내부적인 노사 갈등까지 겹친 상황이니 결국 국가 산업을 지탱해야 할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부의 역할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 정부 정책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험천만한 구멍들이 보인단 말이죠. 최근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고 나온 국민성장펀드 이야기부터 해보죠. 아, 그 펀드 논란이 좀 있죠. 정부가 펀드 손실의 20%를 대신 막아주고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AI나 반도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데 아니 솔직히 이 조건만 들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바로 그 달콤한 혜택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을 보셔야 됩니다. 이 펀드의 핵심은 투자 대상이 비상장 초기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라는 점이거든요. 아, 5년만 돈을 못 뺀다고요? 네,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는 벤처 캐피털 같은 전문 기관들도 10곳에 투자하면 9곳은 원금을 까먹는 진짜 초고위험 영역입니다. 와, 그 정도예요? 네, 정부가 원금 손실의 20%를 막아준다고 한들 기업이 망해서 70%, 80% 마이너스가 나면 나머지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는 거네요. 중간에 시장이 폭락해도 돈도 못 빼고요. 과거에 정부 주도 뉴딜 펀드 수익률이 연평균 2%대에 그쳤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부가 너무 과도한 리스크를 국민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정책의 의도 자체는 혁신 기업의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좋은 취지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 대중을 극단적인 모험 자본의 최전선으로 밀어넣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진짜 뼈아픈 분석이네요. 정책 실패 시 다수의 국민이 타격을 입는 시스템적 취약성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펀드 정책에서는 국민한테 과감한 모험을 권하면서 정작 생계가 걸린 서민지원금 정책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고액가지원금 논란 말씀이시죠? 네, 이번에 건강보험료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4,340만 원을 넘으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은 부의 척도를 오로지 현재 근로소득 딱 하나로만 재단했다는 겁니다. 근로소득만 본다고요? 네, 그러니까 1인 가구로 연봉 4,34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도 탈락하잖아요. 반면에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현금이 넘쳐나는 자산가라도 직업이 없어서 근로소득이 안 잡히면 지원금을 타가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아니,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이 아예 작동을 안 한 거네요? 네,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성실히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에게 오히려 정책의 신뢰를 잃는 뼈아픈 사례가 된 거죠. 와, 유리지갑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진짜 박살나는 경험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에 대한 맥락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업들도 아주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논란이 껐던 마케팅 사례가 있었죠? 맞아요.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텀블러 할인 행사를 열었는데 하필 이름이 탱크데이였습니다. 게다가 홍보 문구로 책상에 탁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의 실수였죠.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충격적인데 도대체 글로벌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마케팅이 통과된 겁니까? 기업 내부의 상호 검토, 즉 데스킹 시스템이 완벽하게 붕괴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5.18이라는 특정 날짜에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조합했잖아요. 네, 날짜가 너무 공교로워요. 거기에 1987년 박종설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독재 정권의 변명인 그 택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홍보 문구로 썼습니다. 이건 마케팅 담당자 한 명의 일탈을 넘어서 그 기획안을 결재하고 승인하는 라인에 있던 그 누구도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트라우마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입으로는 ESG 경영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소비자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이 된 이토록 무지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마케팅에서 사회적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참사네요. 네, 효율성과 숫자만 쫓다 보니 사회적 공감대라는 아주 기초적인 안전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네, 역사적 맹점 하나가 브랜드 가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짚어본 반도체 공급망, 노동시장, 정부 정책, 기업의 마케팅까지 모든 시스템들이 정말 작은 충격 하나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얇은 유리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취약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를 아주 근본적인 공포로 몰아넣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 바이러스 소식이군요. 네, 아프리카 콩고, 우간다 쪽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WHO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인류가 AI의 자아를 논하는 이 최첨단의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통제하지 못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왜 통제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통제력은 상실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교라는 계열인데요. 초기 치사율이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네, 90%요. 그럼 감염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사실은 과거에 유행했던 다른 에볼라 변이들과 달리 이 분디부교 계열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승인된 백신이나 특화된 치료제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잠시만요. 치료제가 아예 없다는 건 그럼 감염되면 그저 자기 면역력만 믿고 버텨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WHO가 서둘러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죠. 와, 현지 시간 16일 기준으로 벌써 88명이 사망했고 의심 사례가 300건을 넘었다고 하던데 잠복기 상태로 현대 항공망을 타면 이러다 코로나 때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건 아닌지 진짜 두렵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에볼라가 체액을 통해 감염되긴 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연결망을 생각하면 아프리카 대륙만의 문제로 국한하기 어렵습니다. 수백조 원을 들여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인류 문명이 정작 돌연변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네, 생물학적 취약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셈이죠. 정말 그렇네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가 바로 그 취약성인 것 같습니다. 닷컴 버블처럼 순식간에 터질 수 있는 시장의 맹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대만이라는 반도체 동맥, 맞아요.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잃어버린 노동시장, 형평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 문화적 맹점을 드러낸 글로벌 기업, 마지막으로 치료제조차 없는 바이러스의 습격까지. 네, 세상이 점점 고도화되고 연결될수록 역설적으로 그 연결고리 하나만 탁 끊어져도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핵심이거든요. 화려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위기의 시그널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시장의 버블 붕괴나 공급망 단절 같은 거대한 위기가 당장 내일 일상을 흔든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온전히 버텨낼 개인적인 안전장치를 하나쯤 가지고 있을까요? 거대한 세계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릴 때 나를 지켜낼 나만의 방주가 있는가? 이 마지막 질문이 아주 묵직하게 가슴을 때립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 질문의 해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새벽에도 가장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